수술실 앞, 그날 제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갔다고 했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10분 전 나는 그 아이가 오지 않으리란 걸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아침 전화기 진동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그냥 담담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에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올봄 위에 혹이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크지 않다고는 했지만 잘라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제와 몸을 책임지기 어려워진 나이기에 의사 앞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진료 날마다 따라왔어요. 나보다 먼저 접수하고 약국에서도 봉투를 챙겨주던 아이였죠. 그래서 그날 수술 하루 전 저녁에 그 애가 내 방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별 생각 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장모님 생신이라 친정에 하루만 다녀오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장모님도 연세 있으시지. 그 말을 꺼낸 건 분명 나였지만 내 안에 뭔가 하나 툭 하고 부러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간 뒤 나는 그날 밤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은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창밖 불빛을 바라보다 새벽녘쯤 되어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문득 아들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바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간호사가 보호자 서명을 요청했을 때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함께 산 지 10년이 넘은 아들과 며느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집에서 참 외로운 존재였구나 싶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머리를 눕히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괜찮다. 나는 늘 혼자였고 앞으로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게 나를 위해 처음으로 내 마음을 단속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눈을 뜨자 내가 제일 먼저 찾은 건 손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으면 했는데 양옆은 조용했고 침묵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더군요.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나는 천천히 눈을 떴고 벽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수술 시작한 지 4시간 반이 지나 있었어요. 의사는 성공적이라고 했고 회복도 순조롭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어디에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수납 창구 다녀온 흔적이 얼굴에 묻어 있더군요.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러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작은 과일 바구니와 함께 간호사 손에 들려온 짧은 쪽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시기 전에 꼭 뵙고 인사드릴게요. 글씨는 예뻤지만 마음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식사는 목에 잘 넘겨지지 않았고 간병인 아주머니가 국을 시켜 건넬 때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아 그냥 말 한마디만 건네주었으면 했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혼자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그만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지 말자고 바라지도 말자고요. 회복실에서 나오던 날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복지관 밥 먹을 거라고 간병인도 괜찮았으니 집에 데려다 주지 말라고요. 그 말이 퇴원 결정보다 더 단단하게 들렸다고 아들이 나중에 털어놨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지요. 혼자일 때는 괴롭고 서럽다가도 결심 하나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평평해지더군요. 이젠 내 밥은 내가 챙길 겁니다. 돌봐주기를 바라는 대신 내 스스로 따뜻해지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게 내가 고른 회복의 시작이었고
내가 만든 새 출발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따뜻해지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게 내가 고른 회복의 시작이었고, 내가 만든 새 출발이었습니다. 수술 끝났다고 사람 마음까지 다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없었고, 그 아이 역시 저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더군요. 퇴원하던 날 햇빛이 환해서 눈을 가렸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조심스레 서 있었고, 그 옆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내 손을 놓았다는 것. 그 사실이 뼈보다 더 깊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복지관 식당 밥이 괜찮았다. 며칠 더 있다가 가겠다고요. 아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크게 묻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국을 끓여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저는 나무로 된 걸로 바꿨고 된장국은 묽게, 김치는 덜 짜게 담갔다고 하더군요. 그 손길이 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삼켰습니다. 맛있었지만 고맙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받아들이지 못한 음식은 속까지 닿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그 아이는 제 옆에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퇴원 때 제대로 인사 못 드려 죄송했다고. 그날 친정 간 건 오래전부터 정해졌던 거였고 어머님께 너무 죄송했노라고. 나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제 곁에 없었고 그건 설명이 아닌 선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밥 위에는 참깨가 뿌려져 있었고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시간 되시면 집에 한번 들러달라고요. 보고 싶다고, 그저 얼굴만 잠깐 뵙고 싶다고. 나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지요. 말보다 늦게 오기도 하고 같은 말도 너무 늦게 도착하면 그저 조용한 벽이 될 뿐이더군요.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젠 거리라는 걸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엔 때론 말보다 거리 하나가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든다는 걸요. 복지관 밥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이 조금 짰지만 그것 말고는 흠잡을 데 없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내가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편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8시 반이면 정문 앞에 어르신들이 줄을 섰고 나는 그 틈에 조용히 섞였습니다. 누구도 날 간섭하지 않았고 누구도 내게 바라는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복지관 3층 공방 수업을 들었습니다. 가죽 지갑을 만드는 시간이었는데 재봉틀을 처음 대하는 나도 금방 익숙해졌어요. 손에 쥐는 바늘, 가죽을 가르는 칼날, 천천히 맞춰가는 박음질. 그 순간들에선 아무 걱정도 누구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오늘 어디 가냐고 슬쩍 떠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묻지 않고 묻지 않음으로써 편안해졌습니다. 같은 반 어르신 중 어깨가 구부정한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처음 나오셨냐며 전에 못 봤던 얼굴이라 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위 수술하고 나서 조금 쉬고 있다고요. 그렇게 내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본인도 남편 장례 치르고 복지관 처음 왔을 때가 열흘이 지나서였다고 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표정이 있었고 나 역시 그 눈빛에서 이상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복지관 근처 마트에서 작은 반찬통 2개와 조미김 그리고 집게 하나를 샀습니다. 공방 수업 끝나고 간단한 도시락이라도 싸서 내일도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였지만 허전하지 않았고
작았지만 하루가 알찼습니다. 누가 옆에 없더라도 내가 나를 채우는 하루는 제법 따뜻하더군요.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구 도움 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요. 그게 하루하루 쌓이면 조금은 덜 서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눈빛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미안하지도 반갑지도 않다는 걸 나 자신부터 먼저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공방에서 배운 카드 지갑 만들기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개, 많을 땐 3개 정도를 완성했는데 강사 선생님이 작은 플리마켓을 소개해 주었고 나는 별말 없이 참석 신청서를 냈습니다. 가죽 냄새가 은근하게 감도는 내 작업대는 그 누구보다 정갈했어요. 재봉 도구는 항상 같은 순서로 정렬했고 손에 익은 가위질은 실수를 줄여주었습니다. 그게 익숙해질수록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다른 어르신이 건네준 귤 한 개, 거기서 시작된 대화는 결국 내 사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리로 이어졌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눈동자가 작게 떨리는 걸 보며 알았습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묵묵히 서운했을 거라는 걸요. 플리마켓 날 나는 천천히 물건을 진열했습니다. 작은 지갑들, 그 옆엔 수첩, 그리고 가격표를 써붙였습니다. 누가 살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다가와 지갑을 들여다봤고 나는 용기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손에 잘 맞을 거라고 카드 칸은 2겹으로 만들어 튼튼하다고. 그 여자는 웃으며 2개를 샀고 나는 판매 첫날 내 통장에 처음으로 입금된 돈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든 가치를 세상이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손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복지관에서 지내시냐며. 집에 오시면 방 정리도 다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맞는 공간에서 내가 만든 시간 속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아마 알았겠지요. 이제는 그 어떤 해명도 나를 돌려 세울 수 없다는 걸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시락 봉투를 들고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 옆에서 내 이름을 작게 부르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창밖에서 보고 있었고 딱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도시락 안엔 손수 만든 미역국과 불고기 그리고 작게 썬 배추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국물은 흘러내리지 않게 랩을 한 겹 더 감쌌고 손편지도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지난 일은 평생 마음에 남을 거예요.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이었지만 나는 그 아래줄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름의 방식으로 사과하고 있었고 나는 내 방식대로 조용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무례하진 않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도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 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잠시 들르실 수 없냐고. 아들 생일이라 식사라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보낸 말에 상처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내 일상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기란 어렵지만 그 거리만큼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걸 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그 아이와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는 가끔 봉투를 맡기고 갔습니다. 식사나 선물이 아닌 복지관 수업 교재비나 수강료 같은 돈이었습니다. 내 생계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나 그 봉투들이 책장 구석에 쌓여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뭔가를 대신하려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미안한 건 아니구나. 미안하다는 말은 가끔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는 누군가의 손끝이 아닌 내 두 발 위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 아이가 또 찾아온다면 나는 이번엔 분명히 말할 겁니다. 미안하다면 이제 그만두자고. 내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거리 하나라고요. 그게 나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처음으로 내가 기준이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 없이 집을 나선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내 일정을 감시하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는 하루. 그 하루가 이렇게 조용하고 단단할 줄은 예전엔 몰랐습니다. 복지관 도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수업 첫날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흙덩이를 손에 올렸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요. 작은 컵 하나를 빚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진흙이 마르기 전에 안쪽을 부드럽게 다듬고 입구는 넓이 돼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줘야 했어요. 그게 마치 지금의 내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양을 다 잡고 나면 햇빛 아래에서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유약을 입히고 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곤 며칠 후 전혀 다른 빛깔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 그 교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엔 근처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렸고 점심은 늘 복지관 2층 식당에서 해결했어요. 그 삶이 어찌 보면 단조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자리에 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수업을 듣던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마을 작은 장터에 나가보자는 제안이었고 수공예품을 몇 점 준비해보자며 우리끼리 웃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지갑과 컵 몇 점, 그리고 손수 만든 핸드크림 3통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탁자 하나를 빌리고 앞에 흰 천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내 물건을 하나씩 올리며 이게 내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장터 첫날 내 앞에 멈춰 선 중년 여성이 지갑 하나를 들고 묻더군요. 이거 직접 만든 거냐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계산을 마치고 종이백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도 모르게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기대도 없이 오직 나 혼자 만든 무언가가 세상과 연결된 첫날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 가방엔 아직 팔리지 않은 물건이 있었지만 나는 그 무엇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이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내가 만든 두 번째 인생이고 이제야 제자리에 놓인 듯한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내가 혼자일 거라 생각하겠죠. 병실에서 외롭게 수술대에 올랐던 그날처럼 아무도 곁에 없을 거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작은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복지관 도예 수업에서 함께 웃던 친구들, 도서관 열람실에서 인사 나눈 얼굴까지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수공예반 수업이 끝나며 작품을 전시하고 간단한 발표를 곁들이는 자리였어요.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삶을 저 혼자 책임지는 한 사람입니다. 위 수술 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나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건 분명 서운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덕분에 저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갑은 제가 만든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재봉틀도 바늘도 처음이었지만 매듭 하나하나가 저를 일으켜 세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관객 중 누군가 박수를 쳤고 그 소리에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의 박수는 길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복지관 문 앞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내가 예전에 만든 수첩이 들어있었고 옆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잘 쓰고 있다고, 이제야 어머님 손이 왜 그렇게 단단했는지 알겠다고.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쇼핑백을 덮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날 때까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무릎 위에 놓인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 통장에는 내 손으로 번 돈이 찍혀 있고 내 방 서랍엔 내가 만든 작품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내 것들입니다. 그게 내 결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날 기다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천천히 데려왔습니다. 혼자였지만 끝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한 인생의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방식입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군가의 손을 먼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마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당신 곁에도 꼭 있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저와 함께 나눠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목소리를 기다려주세요.